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일단 그래. 그럼 일단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외워오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온 조절 빨리 좀 정리해 놓고, 어차피 칠판에 이게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이 뒤에 할 거를 같이 하는데 그 도움이 될 테니까. 체온은 뭐 저온 자극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시작은 뭐였어요? 네, 관내시상하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내시상하부가 자극을 받으면 아이고 하부. 그래서 얘가 자극을 받으면 뭐예요? 일단 TRH 분비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TRH 분비하면 뇌하수체, 귀찮으니까 저녁. 그래서 TSH 분비할 거고, 얘가 표적기관이 갑상샘이고, 그리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올 거고,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해서, 그쵸? 세포 촉진해서 열 발생량 증가한다. 그리고 우리 티록신 같은 경우는 표적기관 하면은 간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표적기관이라고 하면 각 호르몬이 가서 작용할 곳이 이제 표적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티록신 해서 간에 가서 세포 촉진하면 체온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리면 여기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록신이랑 똑같아요. 표적기관, 우리 이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하면 간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간에 가서 세포 촉진해서 열 발생량 증가해갖고 체온이 높아지더라.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교감신경을 이용해서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잇목은 뭐 털세운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잇목근을 수축하고, 피부 근처 혈관도 수축시켜서 뭐가 되더라? 열 발산량 감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 발산량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 증가시켜서 체온이 올라가더라. 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근처의 혈류량이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였고요. 그치? 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우리가 반대로 고온 자극일 때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다. 고온 자극일 때는 TRH 감소, TSH 감소, 티록신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에피네프린 감소는 맞는데 그냥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부교감신경은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렇게 볼 거고, 잇목은 이완, 피부 근처 혈관 이완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게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렇게 볼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체온 조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 부교감 얘기가 아예 안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그럼 체온 조절에 전혀 부교감이 안 쓰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체온 조절에 쓰이는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누구? 뭐 할 때? 왜냐면 우린 체온 조절이 일어날 때는 심장박동도 조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을 열심히 만들었으면 이 만든 열을 온몸에 잘 나눠줘야 체온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요 체온이 증가하려고 할 때 저온 자극 시에 보시면요, 이때 심장박동이 증가해요. 심장박동 촉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감신경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그리고 그 반대로 고온 자극일 때 하면 심장박동을 좀 억제할 건데,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나올 겁니다. 체온 조절할 때 여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부교감신경 얘기할 일이 아예 없지만, 그래도 그 심장박동과 관련해서는 부교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체온 조절하면 무조건 부교감 얘기는 나오면 안 돼 이렇게만 해두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얘네들한테서 요 경로에서는 부교감 신경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 뿐이고, 실제로 그러면 요 밖의 것까지 생각했을 때 심장박동 촉진 억제 때문에 교감 부교감이 관여를 하긴 한다. 그러니까 부교감까지도 얘기가 나오긴 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살짝 그냥 어렴풋이 알아두시면 충분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체온 조절 됐으니까. 자, 혈당량. 혹시 항상성, 이게 지금 항상성 진도 나간 분들이 조기랑 그치? 그 항상성 진도 나가면서 혈당량 나갈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 설명했다. 했어? 아 그래? 그리고 안 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그럼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해볼까요? 일단 혈당량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그냥 당연히 시작은 간뇌 시상하부일 거고, 아이고 간뇌 시상하부. 그리고 혈당량 조절의 주체가 되는 건 어디입니까? 제일 혈당량 조절을 핵심적으로 하는 기관은 이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자라고 하는 게, 이자는 그 뭐야 소화계에도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자체가 소화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화계로서 외분비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성 조절하는, 그러니까 내분비샘도 가지고 있는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이자가 소화계 일하는 곳하고요, 이 내분비샘이 있는 곳은 아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쪽은 외분비샘으로 여기 분비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분비관과 관련해서 여기서 소화효소 합성하고 그걸 일로 내보내고, 그래서 딱 이쪽은 다 외분비샘 관련 일만 하고요. 그러니까 소화 관련한 일만 하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이쪽은 호르몬 만들어서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린 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쪽을 이자섬, 뭐 아니면 이자 랑게란스 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붙이는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이자섬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읍시다. 어차피 뭐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요즘 잘 쓰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걸 서술형으로 적게 될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자섬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자섬에 해당되는, 여기 내분비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렇게 분비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인슐린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인슐린이 하는 일? 인슐린이 하는 일이 혈당량 감소, 아이고 여기다 바로 하지 말고, 인슐린 작용 결과가 혈당량 감소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사성 질환 해가지고 앞에서 그 뭐냐 당뇨병 하면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면 그럼 혈당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혈액 속에 이 포도당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당뇨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혈당량 감소를 일으키는 건데, 그 감소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작용 기관은 간, 그러니까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간한테 가서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쵸? 우리 호르몬 자체가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인슐린이 가서 간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린다 였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는 형태의 당이고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건 물에 안 녹는 당입니다. 실제로 이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포도당보다 훨씬 큰 물질이에요. 포도당 엄청 여러 개를 뭉쳐놓은 물질이거든. 그렇게 포도당을 엄청 여러 개 뭉쳐놓으면 물에 안 녹는 물질이 돼요. 이게 뭐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좀 더 와닿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화학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우리 먹는 밥 있잖아, 밥의 주성분은 녹말인데, 사실 녹말이랑 글리코젠은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그냥 식물이 만든 게 녹말이고 동물이 만든 게 글리코젠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근데 우리 밥이 물에 넣는다고 막 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치? 실제로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 뭉쳐놓게 되면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에 안 녹는 물질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젠을 간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목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해라 라고 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간은 그냥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슐린 기능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다 플러스 그냥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말고 플러스 또 간에 혹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지금 인슐린이 간한테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하면 그러면 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당들을 다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한단 말이야. 그럼 당장 간이 쓸 포도당이 없죠. 그러면 근데 간은 포도당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세포호흡 엄청 많이 한다고. 간 자체가 세포호흡을 엄청 많이 하니까 포도당이 항상 필요한데, 그거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당장 쓸 포도당이 없어. 그럼 어떻게? 흡수해서 써야지. 이렇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만들어서.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슐린 기능하면 간 표적기관이 이제 간이고,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한다라는 거랑 플러스 이 간 혹은 세포에 포도당 흡수를 促진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 그냥 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 요거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냥 바꾸라고 똑같이 요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는 거지, 인슐린이랑. 그래서 이 글루카곤도 마찬가지로 간한테 가서 그냥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간이 명령을 받으면, 이 글루카곤에 의해서 명령을 받으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냥 간이 바꾸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결국 다시 포도당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혈당량 증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루카곤 기능에 뭐 포도당 배출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그냥 딱 간한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한다 말고 다른 명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자섬에 그럼 여기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내분비샘, 외분비샘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이 이자섬에 있는 세포들 중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따로 있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은 뭐라고 부르고? 베타세포라고 부르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애들은 알파세포라고 부르고.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외워주셔도 돼요. 텍스트 자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베타세포가 인슐린,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그냥 텍스트 자체를 외워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이쪽에 그냥 외우는 편이 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부분이 혹시나 이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 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로 쓸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사용할 때, 알파 자체가 좀 플러스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베타 자체가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인 상황에 주로 알파라는 걸 쓰고요, 마이너스인 상황에 주로 베타를 써요. 그래서 알파 세포는 플러스, 그러니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세포 이렇게 보는 거고, 베타 세포는 마이너스,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세포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좀 같이 알아두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만약에 저는 저게 더 헷갈려요 하시면 그냥 텍스트 있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앞에 간내 시상하부랑 이자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냐? 얘는 베타세포랑 알파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다 따로 있는 거고요.
베타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뭐고? 부교감 신경이고, 알파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교감 신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조금 얘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요 부교감 신경이 베타세포한테 연결되어 있을 거면, 부교감 신경이 이제 탈분극을 하고,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 인슐린 분비되고 저렇게 쭉 갈 거란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요 부교감 신경 어디서 출발해? 그러니까 명령은 갖는 시상하부가 내리는 거고, 그러면 중추는 갖는 시상하부가 맞겠지만 출발하는 곳은 연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간내에서 출발하는 부교감 신경은 없고, 간내에서 출발하던 부교감 신경을 연수로 옮겨줘야 된다. 연수에 출발하더라. 이런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혹시 학교에서 이런 식의 설명을 했으면 알아야 될 건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쪽까지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나중에 문제집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교감신경 같은 경우도 간내 시상하부한테서 명령을 받을 거긴 하지만 이건 중요하죠. 어디서? 네. 어디서? 척수에서 출발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호르몬 이거 두 개 끝 아니고 뭐가 있었어? 에피네프린 여기 또 들어갑니다. 원래 에피네프린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에요. 사실 원래 에피네프린은 하는 일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게 하도 여러 군데 영향을 줄 뿐입니다. 원래 얘는 흥분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모든 변화가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위에처럼 체온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거고, 여기처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그냥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도 간이고요, 여기서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도 간이거든. 그래서 딱히 구분할 것도 없어. 그냥 똑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하나는 체온 조절, 하나는 혈당량 조절이라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분비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신 속질일 거고, 명령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부신 속질에는 그냥 부교감신경 연결이 아예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혈당량의 기본적인 조절이 끝.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루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외우면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다 혈당량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로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게 언제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거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방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글리코젠이 다 떨어지면, 이제 그 순간에는 우리가 혈당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혈당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사실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젠을 미리미리 만들어두지 않으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으로는 혈당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없는데 지금 혈당이 낮은 상태야. 저혈당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질 코르티코이드, 저는 귀찮아서 개인적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코코라고 많이 부르는 편인데, 아무튼 저 당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제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게 되는데요. 저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떻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냐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단백질, 지방 같은 걸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 빠지는 호르몬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체중 감소라고 하는 건 거의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의 작용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렇게 단백질, 지방 이런 걸 포도당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 빼거나 할 때, 그러니까 체중 감소, 체중 감량이 목표다라고 할 때는요, 당연히 글리코젠이 소비되기 전까지, 글리코젠을 다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 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으면 글리코젠이 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방을 태울 일이 별로 없는 거지. 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왜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PT를 질렀는데 얼마를 날리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벌써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약간 이제 PT 빼먹을 때마다 학원 출근해서 너네 수업할 때 막 너네 빠지잖아? 그럼 이제 찔릴 것 같아. 내가 애들한테 이거 빠진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나도 PT 빼먹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안 빼먹어야겠지. 아무튼 그래서 저기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에 앞으로 갔을 때 부신 겉질, 그러니까 결국 이 부신 속질의 바깥쪽 부분 부신 겉질이 되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당코코를 다루지 않았다면 아예 알 필요가 없는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코코는 여전히 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혹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했다, 다른 명칭으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명칭으로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안 했지.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안 했을 거라서. 그러니까 걔는 아예 안 다룰 거고 얘는 다루는 애들 다른 학교만 다룰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결국에 요 부신 겉질이라고 하는 애가 저 당질 코르티코이드 안 배웠으면 그냥 몰라도 되는 애고요. 근데 일단 우리는 정리 한번 해두고 지나가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앞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얘는 내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나오게 만드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되는 거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는 플레임이 저는 매번 헷갈려요. 이게 ACTH인지 ATCH인지 진짜 더럽게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난 헷갈려도 되지.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소스령에 잘못 적으면 큰일 날 테니까. 님들이 알아서 외우세요. 난 몰라.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네, 똑바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서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보통 그렇게 축약어. 근데 아마 부신거칠 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가르칠 거면 축약어도 가르칠 거예요. 대부분 그냥 축약어 쪽으로 하면 될 거야. 왜냐면 저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이 풀네임은 선생님들도 별로 적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잘 그렇게 자주 묻게 되진 않는데, 이걸 가르치더라도 요 앞에까지 묻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하는 김에 정리하면 요 앞에 과정도 호르몬의 이완 과정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뇌하수체 전엽이랑 관련되어 있으면 신경이 전혀 관여할 일이 없어요. 뇌하수체 전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땐 이렇게 신경이 관여하는 거고, 뇌하수체 전엽이 끼어 있으면 아예 신경이 관여할 일이 없더라,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혈당량 조절도 끝. 혈당량은 요거 외우면 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체온 조절보다 혈당량 조절이 외우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제 개인적인 거고, 근데 보통 다들 보면은 혈당량 조절 쪽을 헷갈려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호르몬도 외워야 되는 게 좀 더 많은 느낌인가 이게? 모르겠어. 외우다가 대부분 보면은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 이것 때문에 다들 이제 곤욕인 것 같긴 한데, 요것만 그래서 안 헷갈리게 좀 잘 외워주십시오. 요 자리 바뀌면 안 돼. 호르몬이 글루카곤인 거고 저장하는 물질이 글리코젠인 겁니다. 요것만 좀 안 헷갈리게 잘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혈당량 조절하면 요걸로 끝. 이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삼투압 조절인데, 어차피 공간이 모자라서 다 지울 것 같았으면은 체온 조절 정리하지 말걸. 에휴, 참. 그냥 일단 다 지울게요. 3타업은 할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자, 3투압 조절. 자, 3투압 조절은
혈당량 조절의 혈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있는 당, 포도당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이 삼투압 조절의 삼투압은 농도 얘기긴 한데, 요즘엔 이제 그냥 삼투압 조절이라고도 잘 안 하고 아예 혈장 삼투압 조절 혹은 혈액의 삼투압 조절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그 혈액의 삼투압 조절이든 그냥 혈장의 삼투압 조절이든 그냥 삼투압 조절이든 어차피 다 똑같은 게 혈장, 혈액 같은 말이나 다름없고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혈장이니까 거기다가 혈액이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삼투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그냥 혈장 삼투압 조절이나 그냥 삼투압 조절이나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얘는 그냥 좀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염분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얼만큼 짜고 싱거운가에 대한 이야기가 삼투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삼투압의 진짜 그 삼투압이란 단어의 정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너무 딥한 얘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농도, 염분 농도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흔하게 아예 딱 콕 집어서 나트륨 농도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 몸이 얼마나 짜고 싱거운가는 이 나트륨으로 인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 막 뉴스나 매체나 이런 데서 맨날 나오는 게 뭐 짜게 먹고 뭐 그 염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게 이제 삼투압이랑 관련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 나트륨 농도가 혈장 삼투압, 삼투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얘는 분비 경로는 제일 간단하죠. 시작은 일단 당연히 간내시상하부일 거고요. 관여하는 호르몬 자체가 우리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 하나 끝인데요. 근데 사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명칭보다 더 자주 쓰이는 명칭은 ADH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쪽이 훨씬 많이 쓰여요.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그래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할 텐데.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ADH 말고도 괜히 다른 색으로 쓰면 더 중요해 보이나? 네, 그냥 이 색으로 쓸게요.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서 이 명칭까지도 배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명칭이에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고 ADH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같은 건데 일단 분비 경로가 간단하니까 분비 경로부터 정리를 해놓고 나면요. 얘는 이 앞에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이게 끝. 왜냐면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뇌하수체의 뒤쪽 주머니에서 분비하는 건데 근데 얘가 이 앞에 별도의 경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게 그냥 얼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간내시상하부가 만들어서 그냥 뇌하수체 후엽에다가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분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뇌하수체 후엽과 간내시상하부는 그냥 그 자체로 아예 연결된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간내시상하부가 쭉 연결돼서 연장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한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간내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한테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히 다룰 게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해 줄 거고 그냥 항이뇨 호르몬 분비된다. 이게 전부라서 삼투압 조절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뒤쪽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 얘는 이름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뇨, 오줌을 막는 거 해서 간단하게 오줌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줌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표적기관은 어디고? 콩팥이고.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그치? 그래서 그냥 콩팥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표적기관 콩팥, 그래서 수분 제흡수 촉진, 이게 항이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이제 요
항인용 호르몬은 경로가 간단한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ADH가 촉진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크게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봐야 돼. 네, 그럼 ADH 분비는 언제 촉진될 거냐면 얘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몸으로 끌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몸의 입장에서는 원래 버리려던 물을 안 버리고 몸으로 데려왔으니까 몸이 짜지는 거야? 싱거워지는 거야? 싱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혈액에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싱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럼 언제 나올 거냐면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나오겠지. 삼투압이 높을 때 혹은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ADH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 먹었을 때, 라면 먹고 잤을 때, 그럴 때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분비 촉진되면 그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을 낮추기는 하는데 그거는 별로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혈장 삼투압을 낮춰봤자 우리가 정상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짜게 먹어서 150이 됐어. 그럼 ADH가 분비가 될 거고요. 그래서 ADH가 분비돼서 이 150으로 올라갔던 삼투압을 낮추는데 낮춰봤자 한 110,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정상치보단 그래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로서는 팩트긴 한데 그냥 그 자체로는 팩트긴 한데 그렇다고 정상 삼투압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해석할 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낮춰봤자 정상치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원래 이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게 그 외부 요건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지 완전히 정상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살짝 높아지긴 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싱겁게 하게 되면 싱겁게 먹게 되면 그래서 ADH가 감소하게 되면 그럼 ADH가 감소해서 당연히 다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높아져 봤자 정상치보단 낮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그냥 현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딱히 적어서 외우거나 여기다 적어서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생기는 이제 다른 변화도 같이 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원래 명칭 그대로 오줌량이 일단 감소합니다. 원래 항인용 호르몬의 이름이 그랬다고 했잖아. 오줌의 양을 줄이는 막는 이뇨 오줌을 막는 호르몬이라서 오줌의 양이 감소해요. 당연한 얘기 그치? 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우리가 지금 뺏어온 거잖아. 그럼 오줌 입장에선 물을 뺏긴 거죠. 그럼 오줌에 들어있는 물이 감소. 그러니까 오줌량이 감소하는 거지. 근데 그때 오줌량이 감소하면서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왜? 오줌은 짜질 거 아니야. 물을 우리한테 뺏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줌 삼투압 증가. 그리고 오줌 삼투압 증가뿐만 아니라 같이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혈액량이랑 혈압입니다. 그럼 혈액량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많아지겠지. 왜? 원래대로 버렸어야 되는 물의 양보다 우린 더 적게 버리게 되는 거거든, 물을. 그러니까 오줌으로 원래 우리가 버리려고 했었던 게 뭐 1리터라고 해봐. 그러면 근데 그 1리터가 내가 짜게 먹는 바람에 ADH가 나와서 1리터를 안 버리게 되고 물을 뺏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몸에 이제 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소보다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평소보다 많은 물이 몸에 돌아다니니까 그게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 혈액량 증가만 따지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왜? 혈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그 압력, 이 동맥이나 정맥이나 이런 그 혈관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흘러다니는 물의 양,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그냥 그 혈관 자체가 받는 압력이 늘어나는 거야. 안에 많이 흘러다니니까. 우리가 물을 세게 틀어서 물이 많이 흘러다니게 만들면은 수압이 강하고, 물을 약하게 틀어서 그 물이 조금씩 나오게 만들면은 수압이 약하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가 같이 이제 정리해줘야 될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ADH 작용 결과는 단순히 혈장산수압을 낮춘다 말고도 이런 식으로 다른 요인의 변화도 가져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ADH의 분비를 조절할 때도 혈장산수압만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아니더라. 왜냐하면 오줌량, 오줌 삼투압은 알 바 아니고 저는 그냥 버리는 오줌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혈액량이나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 ADH 분비 조절을 할 때 혈액량이나 혈압의 영향도 받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 ADH가 분비 촉진이 되면 혈액량이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 혈압이 어떨 때 ADH는 더 촉진이 많이 되는 거야? 혈압이 낮을수록 ADH 분비가 촉진이 일어나겠지.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거니까 결국. 혈액량도 마찬가지. ADH가 혈액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되는 거니까 혈액량이 적을 때 혹은 혈압이 낮을 때 ADH 분비 촉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저혈압 환자랑 완전 정상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둘의 혈장삼투압이 완벽하게 똑같아도 저혈압 환자 쪽에 ADH가 더 높아요. ADH 분비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혈압 환자 자체가 혈압이 낮으니까 ADH 분비 촉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의 혈장삼투압이 완벽하게 동일해도 저혈압 쪽에 ADH 분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랑, 결국 이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될 거냐면 우리 항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에서 그래프 해석입니다. 일단 그래프 해석을 이제 지금 프린트를 드리고 같이 해볼 건데, 근데 그래프 해석을 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게,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할 때 이렇게 너네 너무 그래프를 대충 봐. 그래프는 항상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꼭 짚고 가셔야 돼요. 그거 안 짚어서 틀리는 게 너무 많아. 진짜로 여러분들 나중에 막 질문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들고 와. 그럼 제가 Y축만 이렇게 이거 Y축이 이건데 이러면 이거 가져가서 고쳐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처음부터 X축 Y축 뭔지 확인하는 버릇을 좀 확실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X축 Y축을 확인하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X축은 뭐라고? 원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Y축을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인과관계를 엮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요런 거야.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걸로만 따져보면요, ADH 분비가 증가하면 혈액량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X축이 ADH고 Y축이 혈액량이라면 그 그래프가 하고 싶은 말은 X축, 즉 ADH가 증가할수록 Y축, 즉 혈액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반대로 그래프의 X축이 혈액량이고 그래프의 Y축이 ADH라면 그 그래프가 하고 싶은 말은 혈액량이 어떨수록 ADH가 어떻게 되느냐. 즉 혈액량이 감소할수록 ADH가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프일 겁니다. 이걸 X축, Y축 확인을 통해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만 그래프 해석하는데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는 거야 직접 해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꼭 좀 제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걸 생각한다고 그래프 해석이 그냥 그렇게 스무스하게 되진 않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수능에서 밀고 있는 게 혈당량 쪽 그 삼투압이거든요. 혈당량 조절 쪽 문제인데, 보통 수능은 요 3개 파트 체온, 혈당량, 삼투압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요. 근데 요즘 밀고 있는 게 혈당량인데 요즘 내고 있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좀 띠꺼운 편이긴 합니다. 해석하면서 해석의 실수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건 이제 지금 같이 봅시다.
잠깐만. 혹시 그게 더 편하면 그거 해도 되긴 하는데. 아까 시험지랑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이거 양면이고 그거 단면으로 되어 있거든. 양면이야? 나 이거 다 양면으로 뽑았나 봐. 상관없네요 그러면. 혹시 단면 복사되어 있는 사람 없구나? 됐어요. 자, 그거 프린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페이지별로 나눠 놨는데 선생님 저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하시는 분이 설마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긴 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뭐 따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필요하다면. 뭐 꼭 글씨가 작고 아니고를 떠나서 파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톡방에 올려버릴게. 까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긴 한데, 요거 첫 페이지가 다 체온 조절 관련 그래프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다 혈당량 관련 그래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 6페이지 있는 마지막에가 이제 마지막 한 바닥이 다 삼투압 관련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그래프 같이 보면서 해석해보면서 문제도 좀 같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경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뭐 옆에다가 그 프린트 같은 거 꺼내놓고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솔직히 자료 해석하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딱히 지금 외우지 않았어도 자료 해석 자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우리 체온 조절은요, 요거는 이따 다시 적어야 되긴 하지만 체온 조절부터 할 거니까 좀 지워놓고 합시다. 자, 보면 여러분들 앞에 잠깐 보면 체온 조절 관련한 그래프들은 보통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이 앞에 주어지는 이 자극의 종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뭐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극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게 저온 자극인지 고온 자극인지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저온 자극, 고온 자극 명백하게 구분하는 게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서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을 보면 1번은 헷갈릴 일이 없을 거야. 왜? 대놓고 그래프상에, 그래프 먼저 보면 그래프에 이제 자극 없음, 저온 자극, 자극 없음, 고온 자극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자극의 종류 자체를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인데, 기억은 열 발생량과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해석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겠지.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저온 자극일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온 자극일 거면 우린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높이려고 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주어지는 게 고온 자극이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체온을 낮추려고 하겠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그러니까 거기 그래프상에 T1 시점, 즉 저온 자극이 주어진 시점엔 체온을 높이려는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T1 시점에는 뭐다? 열 발생량은 증가했을 거고 발산량은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럼 열 발생량 증가에다가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줄어야 되지. 그래야 열 발산량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Y축에 해당하는 기억이 혈액량이겠구나 판단하는 겁니다. 왜? T1 시점에 줄어든 거.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T1이라고 하는 시점에는 저온 자극이 주어진 거고, 그럼 저온 자극에서는 체온이 높아져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가지 포인트, 열 발생량은 늘어나야 될 거고 혈액량은 줄어들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그래프 보시면 T1 시점에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 감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 그래프여야 되겠어? 얘 그래프여야 되겠어? 아래 거 그래프여야 된다고. 그치? 감소하는 건 혈액량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온 자극일 때는 체온을 낮춰야 될 거고, 그때는 발생량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 혈액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거랑 상관없이 이미 우린 T1 시점을 분석한 결과 이미 기억은 혈액량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고 어차피 그래프 해석은 다 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굉장히 또 자주 다들 헷갈리는 그래프일 수 있는데 일단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 변화와 A, B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한번 생각 바로 찍어봐. 기억하고 니은 중에 뭐가 체온보다 높은 물이고 뭐가 체온보다 낮은 물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성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기억이 체온보다 높은 물이고요. 니은이 체온보다 낮은 물입니다. 간단해. 기억은 체온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그럼 그냥 체온보다 높은 물이야. 니은은 온도가 체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럼 체온보다 낮은 물이에요. 아 선생님 이게 보통 이제 헷갈리면 다 이런 거일 건데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때 만약에 이게 체온보다 높은 물에 들어가면 이게 높은 물이면 이 높은 물 자체가 고온 자극이니까 그럼 고온 자극을 받으면 체온 조절 작용에 의해서 체온을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체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항상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래서 제가 아까 ADH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외부 조건의 변화에 비해서 내부 조건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고온 자극이 와. 실제로 우리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낮춰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엄청 높게 이 밖에 물이 만약에 50도면 50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 걸 그걸 우리가 체온 조절을 통해서 5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요 결국.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걸 최소한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꼬아서 길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억 니은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기억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뜨거워진 거고 니은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차가워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뜨신 물, 니은은 찬물 해놓고 그러면 뜨신 물에 들어가. 그럼 이건 뭐야? 고온 자극이잖아. 그럼 고온 자극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려는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치? 일단 여기까지 요 앞에는 그냥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뜨신 물이면 고온 자극이니까 낮춰야 될 거고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체온 낮추려고 일어나는 일을 문제 조건에 관련된 것만 해봅시다. 하나는 땀 분비량이고 하나는 열 발생량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체온을 낮추려면 땀 분비량은 증가하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겠지. 여러분 땀 분비량이랑 체온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땀을 분비하게 되면 우리 피부 표면에 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뺏어가는 거지. 그렇게 체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장애도 있어요. 그 땀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과 관련된 어떤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뭐 그런 거 뭐야? 콜린성 두드러기? 그게 열성 두드러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땀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피부의 표피의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
허이.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산물일 때는 반대로 얘 이제 저온 자극이니까 체온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땀 분비는 감소하고 열 발생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 걸 밑에 그래프에다 적용을 시켜보면요, 결국 A 그래프가 땀 분비량, B 그래프가 열 발생량이 되는 거겠지. 왜? 기역 구간에 땀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고 니은 구간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거기 그래프 생긴 걸 봤을 때 기역 구간에 증가하는 그래프 A, 니은 구간에 증가하는 그래프 B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매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국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외우고 계신다면 이 뒤에 매치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통 이제 앞에 거 매치하는데 헷갈리는 일이 많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3번 볼까요? 3번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3번을 보시면요, 3번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역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기역 자극은 체온이 올라가고 니은 자극은 체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이게 방금 한 2번 때문에 이걸 2번처럼 똑같이 생각해갖고 기역은 그럼 뜨신 물, 니은은 차가운 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 또 아예 다르게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문제에 글로 적혀 있는 문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체온 조절 중추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는 체온이 어떻고 나발이고 상관없고요, 그냥 뇌가 고온인지 저온인지 착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쥐가 지금 체온이 완전 정상 체온이야. 근데 그 쥐의 뇌한테 그냥 넌 지금 고온이야 이렇게 자극을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얘가 아무리 지금 정상 체온이라고 하더라도 뇌가 고온이라고 잘못 인식을 했으니까 고온과 관련된 고온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체온을 낮춰버리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앞에 얘기하던 항상성 조절과는 조금 핀트가 다르게 아예 체온 범위를 벗어나서 체온이 쭉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지금 3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해석할 때는 그냥 자극 자체가 뭔지를 그래프 보고 그냥 보는 거야. 그래프가 기역 자극을 줬더니 체온이 올라가네. 그럼 기역 자극은 저온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또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 조절 중추에 자극을 직접 줬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문구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문구마다 해석하는 걸 좀 생각을 달리 잘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었었어, 예전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지극히 언어 영역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글을 잘 읽고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잘 파악하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치고도 그냥 하는 짓거리가 너무 그지 같아서 애들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 출제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진짜 너무 그지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우린 정리해서 안 헷갈리고 남들은 헷갈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 번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뒤에 과정은 앞에 얘기하던 거랑 비슷하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서의 기억 자극, 3번에서의 기억 자극은 그냥 저온 자극이고 니은 자극은 그냥 고온 자극인 거니까. 그러면 그냥 기억일 때는 체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거고, 니은 자극일 때는 체온을 낮추는 일들과 관련된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때요? 그지 같죠? 근데 체온 조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체온 조절이 제일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건 다음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혈당량을 제일 많이 틀리거든? 혈당량은 얘랑 좀 다른 포인트야. 근데 아무튼
4번까지 일단 한 다음에 혈당량 넘어갑시다. 오늘 3, 4까지 다 할 수 있으려나? 만약에 다 못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해봅시다. 최대한 빠르게. 3투합을 좀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혈당량까지는 최대한 끝내봅시다. 4번 보시면요. 그림은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라서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오히려 이걸 알고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왜 열이 나는 줄 알아? 우리가 사실 감기에 걸렸다고 열이 나는 건 아니고 보통 열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는 거냐면 몸 안에 병원체가 득식을 거릴 때 보통 그래서 그 열이 나는 건 염증이라는 현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몸 안에 병원체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게 득실거리면 체온을 높여요. 근데 이거 누가 높이는 거냐면 그냥 시상하부가 자발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걸 왜 자발적으로 높이냐면 우리 세포들도 좀 죽긴 죽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좀 죽는다고 해도 나머지 세포들이 좀 재기능을 해주면 괜찮잖아. 근데 그 단세포 생물인 그 병원체는 열을 높여서 죽을 수 있으면 다 죽일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 그래서 일부러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아플 때 열이 나는 건 그런 이유로 열이 나는 건데 그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시상하부가 정상 체온 자체를 비틀어 버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정상 체온은 36도잖아요. 근데 시상하부가 내가 병에 걸리면 시상하부가 정상 체온을 37도, 38도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이 시상하부가 세팅되어 있는 온도가 38도니까 그걸 정상 체온으로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온도를 억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나는 36도야. 그럼 정상 체온이지. 근데 내가 38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면 내 현재 체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저온 자극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게 4번입니다. 이게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생각하는 정상 온도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올리면 그냥 체온이 따라 올라가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낮추면 체온이 그냥 따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높이면 체온이 올라간다 해서 그냥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시상하부 설정된 온도를 낮추면 체온이 낮아진다 해서 체온이 낮아지는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이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들 헷갈린다 해서 좀 심하게는 약간 족같아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그래. 좀 그래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싶긴 한데 뭐 문제를 이렇게까지들 내는데 뭐 선택자 수가 많아서 그래. 생명과학이 쉽다라는 많은 소문들에 의해서 선택자 수가 계속 몰리니까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는 게 좀 있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4번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갈 길이 6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머네요. 인생이 망했다. 아이고야. 사실 이렇게 바쁠 거였으면 시험을 좀 짧게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난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해보자. 그래서 이 3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는 이제 다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이제 여기 그래프를 해석할 때가 아까 말씀드린 X축하고 Y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제 생각할 때 X축을 원인, Y축을 결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 혈당량 조절은 그냥 좀 감각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직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딱 보고 얘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좀 큰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면 안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요. 정상인 1과 2에서 기업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하였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투여한 사람한테서는 혈당량이 낮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혈당량은 결국 혈중 포도당 농도란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 이걸 아예 정리를 해놔보면요. 인슐린을 투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럼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혈당량,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한다고. 원래 인슐린이 그렇게 혈중 포도당 농도 감소하라고 하는 애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럼 같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글루카곤 농도도 감소하겠지. 보통 감소하거나 아예 변하지 않거나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그럼 거기 그래프 해석해보면요. 기억 보시면요.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한테 인슐린을 투여한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 뭐라는 것까지 알아내주게 되는 거냐면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 2번한테 인슐린을 투여했고 기억이 뭐다? 혈중 포도당 농도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 2번한테 인슐린 투여했더니 얘는 그럼 높아지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원래보다 정상치보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졌겠거니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일단은 인슐린 투여했을 때 그럼 인슐린 투여한 사람한테서는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 원래 그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소한 혈중 포도당 농도는 원래 정상 수치가 아니니까 다시 정상 수치로 돌리기 위해서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되겠지라는 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제 사이드로 여기서 얘기했던 글루카곤 감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슐린 증가가 글루카곤 감소랑 딱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쓸 일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무조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뭐 쩔수인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집에서 한번 공부해서 풀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지금 요거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음 주 시험 볼 때 같이 껴서 그냥 한 다음에 시험에 넣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한번 풀어보고 그냥 제가 이제 남은 것 같이 쭉 다 설명하는 걸로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하셨고